정말 믿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풍수를 미신이라고 비웃던 캐나다 출신 유엔 외교관이 결국 한국의 전통 원리를 깨닫고 백악관 고문이 되었는데요. 서울 경복궁의 한 한옥에서 시작된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는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현실을 바꾼 걸까요? 침대 방향 하나 바꿨을 뿐인데 승진하고 한국식 풍수로 지은 건물이 G20 정상회의 개최지가 되는 기적 같은 일들. 지금부터 서양 과학자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 풍수지리의 놀라운 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계적인 전문가도 감탄시킨 한국의 비밀을 알아내셨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리사 블룸입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국제기후외교관이죠. 유엔 기후협약 협상팀에서 일하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2024년 가을 한국 서울에서 열리는 기후정책 세미나 참석 임무가 떨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제게 그저 또 다른 출장지일 뿐이었습니다. 코넬 대학교에서 국제정책학을 전공하고 일본 오사카 대학교에서 교환 연구까지 마친 저에게 동아시아 문화는 이미 충분히 경험해본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다른 나라들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세미나 장소는 경복궁 뒤편 북악산 자락에 자리 잡은 전통 한옥이었습니다. 처음 그 건물을 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현대적인 컨퍼런스룸들만 보다가 갑자기 수백 년 된 목조 건물에서 국제회의를 한다니 말이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안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제가 평소 느끼던 회의실의 답답함이나 긴장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집중력이 높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들은 믿지 않는 편이죠. 그런데 그날 그 공간에서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현장 통역사인 김민서 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어봤습니다. 왜 이 공간이 이렇게 편안한 느낌이 드는지 말이죠. 김민서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곳이 풍수지리상 매우 좋은 터라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내심 우습다고 생각했습니다. 21세기의 풍수라니요. 하지만 예의상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로 넘겼어요. 김민서 씨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한옥이 북악산을 등지고 남향으로 지어졌으며 앞으로는 청계천이 흘러 배산 임수의 명당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저 한국 사람들의 전통 문화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숙소에서 잠들기 전까지 계속 그 공간의 느낌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마음이 편했을까요? 왜 다른 회의실들과는 이렇게 다른 느낌이었을까요? 저는 환경 문제만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땅의 에너지 같은 건 전혀 믿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공간 자체가 주는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과학적 데이터 때문이었어요. 온실가스 농도, 해수면 상승, 기온 변화 같은 측정 가능한 수치들을 보고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런 저에게 풍수 같은 건 그저 미신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옥에서의 경험은 뭔가 달랐어요. 분명히 제가 느낀 변화가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저에게는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제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마다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책상이 문을 등지고 있다는 것, 창문이 서쪽을 향해 있어서 오후가 되면 햇빛이 너무 강하게 들어온다는 것, 그리고 책상 위쪽에 있는 에어컨 바람이 계속 제 목 뒤로 불어온다는 것까지 말이죠. 왜 갑자기 이런 것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을까요? 더 놀라운 건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메릴랜드에 있는 제 아파트에서 평소 즐겨 앉던 소파 자리가 갑자기 불편해졌어요. 뭔가 등 뒤가 허전하고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침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침대 머리맡이 창문 쪽을 향하고 있는데 왜인지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유엔에서의 업무가 워낙 바쁘다 보니 예민해진 것 같다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감각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공간에서 나오는 보이지 않는 신호를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다니던 요가 센터에서도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자리 잡던 구석 자리에서 갑자기 답답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쪽으로 자리를 옮겼더니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요가 강사인 메건도 제 변화를 눈치챘어요.
제가 전보다 훨씬 집중을 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점에서 우연히 공간의 에너지에 관한 책을 발견했어요. 평소라면 절대 관심 갖지 않았을 분야였는데 왜인지 손이 먼저 갔습니다. 그 책에는 동양의 공간 이론과 서양의 환경 심리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읽어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사람이 공간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편안함이 단순히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측정 가능한 요소들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빛의 방향, 공기의 흐름, 소리의 반향까지 모든 것이 우리 몸과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서울의 그 한옥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곳에서 느꼈던 그 편안함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한국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연구해온 공간에 대한 지혜의 실제적인 근거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평소 저는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편입니다. 증명되지 않은 것은 믿지 않았죠. 하지만 제 몸이 직접 느끼는 변화를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뭔가 제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의 풍수지리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KBS에서 제작한 풍수지리 다큐멘터리를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문화적 호기심으로 시청했는데 한 장면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풍수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좌양이 잘 잡히면 사회적 흐름에도 타이밍이 맞는다고 말이에요. 좌양이란 집이나 건물이 향하는 방향을 말하는 건데 이것이 개인의 운명과도 연결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과학자인 저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조선 왕조의 궁궐 배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경복궁이 북악산을 등지고 정남향으로 지어진 것, 창덕궁이 지형에 순응하여 자연스럽게 배치된 것 등이 모두 풍수지리 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배치가 조선 왕조 500년의 안정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실험해보고 싶었어요. 혹시 정말로 방향이 개인에게 영향을 줄까 싶어서 말이죠. 제 아파트는 서양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침대 방향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침대 머리를 서쪽 벽에 대고 발끝이 동쪽을 향하게 두었었는데 이를 반대로 바꿨어요. 머리를 동쪽으로 향하게 한 거죠. 그리고 책상도 문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벽을 등지고 앉을 수 있게 말이에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어요. 그리고 집에서 일할 때도 집중력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더 놀라운 일은 직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몇 달째 정체되어 있던 UN 기후협상 파트 복귀 문제가 갑자기 해결된 거예요. 상사인 존슨 부국장이 저를 불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겨주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후정책 조율 업무였어요. 이건 제가 그동안 원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서 언제 기회가 올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혹시 침대 방향을 바꾼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우연일까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의 풍수지리학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어떤 경험적 지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제가 직접 체험한 변화들은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부 청사들을 조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기후정책 협력을 위해서는 각국의 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먼저 중국의 베이징을 살펴봤습니다. 자금성이 정남향으로 지어져 있고 현재의 중난아이도 같은 축선상에 배치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 도쿄의 황궁이 애도성 터 위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역시 전통적인 공간 배치 원리가 적용되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한국이었어요. 청와대가 북악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서울 전체의 도시 구조가 전통적인 공간 원리에 따라 설계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온 도시계획의 일관성이 정말 놀라웠어요. 반면 워싱턴 DC는 어떨까요?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대법원 등이 일직선상에 배치되어 있긴 하지만 이는 권력 분립의 상징적 의미가 강했습니다. 전통적인 공간 이론보다는 정치적 메시지에 중점을 둔 설계였어요. 유럽의 주요 도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런던, 파리, 베를린 등은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구조가 대부분이었어요. 체계적인 공간 설계 원리보다는 실용성과 방어 목적이 우선이었죠. 이런 비교 분석을 하다가 우연히 한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서 발표한 연구였는데 제목이 한국의 종묘와 경복궁, 배치에 나타난 공간 구성 원리라는 것이었어요. 논문 내용을 읽어보니 정말 체계적이고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연구진들은 GPS 좌표와 지형 분석, 일조시간 측정 등을 통해 조선시대 궁궐들의 배치가 얼마나 정교하게 계산되었는지를 보여주었어요. 특히 경복궁의 경우 사계절 태양의 움직임과 바람의 방향까지 고려해서 설계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논문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풍수지리 서적들을 본격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에서 영어로 번역된 책들을 주문했고 심지어 한국어 원문까지 구해서 번역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가며 읽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금경이라는 고전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땅의 기운을 읽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건물의 배치, 방향 설정까지 모든 것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수천 년간 축적된 경험과 관찰의 결과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좌양론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경험했던 변화들과 상당한 일치점을 발견했어요. 방향과 위치가 정말로 개인의 에너지와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초 유엔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기후평화센터 건립 계획이었어요. 이 센터는 전 세계 기후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에게 이 센터의 입지 선정 자문을 맡겨주었어요. 처음 회의에서 여러 후보지가 제시되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오스트리아 빈, 싱가포르 등이 거론되었죠. 하지만 저는 순간적으로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한국의 공간 지혜를 고려하면 한국만큼 좋은 곳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동료들은 처음에 의아해했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공간 이론에 따른 완벽한 입지를 찾을 수 있다는 직감이 있었거든요. 몇 차례 검토 끝에 한국 정부와의 협의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해 후보지를 답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기후변화 담당 공무원들과 만난 후 남해안 지역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경상남도 남해군의 한 산자락이었어요. 뒤로는 높은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고 앞으로는 남해바다가 펼쳐져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곳의 지형 구조였어요. 산세가 마치 용이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처럼 생겼거든요. 현지 공무원인 박철수 과장과 함께 그 터를 둘러보면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서울의 그 한옥에서 느꼈던 평온함이 수십 배로 증폭된 것 같았어요. 바람도 적당히 불고 있었고 일조량도 완벽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마음이 저절로 차분해지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즉시 이곳을 최우선 후보지로 보고서에 올렸습니다. 물론 단순히 느낌만으로 결정한 건 아니었어요. 교통 접근성, 인프라 구축 가능성, 환경 영향 평가 등 모든 조건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역시 이 땅이 주는 특별한 에너지였죠. 유엔 본부에 돌아가서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동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환경평가팀장인 마이클 톰슨이 깜짝 놀라더군요. 제가 제시한 모든 데이터가 이상적이었거든요. 일조량, 풍향, 강수량, 지진 위험도까지 모든 조건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었어요. 이 모든 과학적 데이터들이 사실은 한국의 전통 공간 이론과 놀라운 일치점을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배산 임수의 지형이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해주고 남양의 경사면이 최적의 일조 조건을 만들어주며 주변 산세가 강한 바람을 막아준다는 것 말이에요. 결국 한국의 남해 후보지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의 풍수지리학이 단순한 전통 관습이 아니라 수천 년간 축적된 경험적 지혜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고대 한국인들이 경험과 관찰을 통해 발견한 원리들이 현대 과학과 흥미로운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기후평화센터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저는 더욱 깊이 한국의 풍수지리학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건축 설계 단계에서 한국의 풍수 전문가와 협의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최윤도 교수님을 찾아뵙게 되었어요. 최윤도 교수님은 한국 풍수지리학계의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지리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후 30년간 풍수지리학을 연구하신 분이었죠. 처음 뵙는 순간부터 다른 학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깊이 있는 통찰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교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들은 말씀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기운이 먼저이고 구조는 나중이라고 하시더군요.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그 땅의 기운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설계도 땅의 특성과 맞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직접 남해의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주셨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놀라운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나침반과 자 하나만으로 그 땅의 모든 특성을 읽어내시더군요. 산의 방향, 물의 흐름, 바람의 길까지 모든 것을 파악하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건물의 방향 설정이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바다를 정면으로 보는 남향 배치를 계획했었거든요. 하지만 교수님은 조금 다른 제안을 하셨어요. 남동향으로 15도 정도 틀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때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 각도로 배치하면 아침 햇살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고 여름철 강한 남풍을 적절히 분산시킬 수 있다는 거였어요. 또한 이 방향이 주변 산세와 가장 조화롭게 어울린다고 하셨습니다. 건축팀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완벽한 남향을 포기하고 15도를 틀어야 하는지 말이죠. 하지만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교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연간 에너지 효율성이 12%나 향상되었고 자연환기 효과도 훨씬 좋아졌어요. 교수님의 지도 아래 건물 내부 배치도 세심하게 계획되었습니다. 회의실은 북쪽에, 사무실은 남쪽에 배치했어요. 그리고 중앙 로비는 넓은 아트리움으로 설계해서 자연광이 건물 전체에 고루 퍼지도록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국 전통 풍수지리학의 원리에 따른 것이었죠. 공사가 시작되고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연합에서 견학단을 보내왔고 일본과 중국에서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무엇보다 G20 정상회의 개최지로 이곳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직 완공도 되지 않은 건물인데 벌써 이런 관심을 받다니요. 최윤도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터의 올바른 방향으로 지은 건물은 저절로 사람과 기회를 끌어모은다고 말이에요. 결국 기후평화센터는 완공 1년 만에 G20 환경장관회의 개최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시아 태평양 기후정상회의까지 유치하게 되었어요. 한국 정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국제적 위상을 갖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한국의 풍수지리학이 갖는 실제적 가치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아름답게 짓는 것이 아니라 땅의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런 접근법이 현대적 건축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기후평화센터의 성공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25년 2월 미국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새롭게 확대되는 국제기후정책자문단의 수석자문관으로 저를 임명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임명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백악관 인사 담당자인 제니퍼 클라크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제가 한국에서 성공시킨 기후평화센터 프로젝트가 화제가 되었다고 했어요. 특히 동양의 전통 지혜와 현대 과학을 결합한 접근 방식이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더 놀라운 건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에서 제가 쓴 보고서를 주목했다는 점이었어요. 바로 공간 설계가 국제회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였는데 이것이 백악관의 국제회의 전략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거였어요. 임명식을 며칠 앞두고 워싱턴 포스트에 흥미로운 칼럼이 실렸습니다. 정치부 기자인 마크 존슨이 쓴 글이었는데 제목이 땅의 기운을 읽는 외교관이었어요. 기사 내용 중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학이 아니라 직감을 믿을 줄 알았던 사람이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몇 년 전만 해도 풍수를 미신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직감을 믿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니 말이죠. 그리고 이런 접근법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인정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임명식 당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미국의 기후 외교에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과학을 결합한 저의 방법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대통령이 한국의 기후평화센터에 대해 상당히 자세히 알고 계셨다는 점이었어요. G20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그 공간의 특별함을 언급했다고 하시더군요. 회의실에 들어서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임명식이 끝난 후 제가 첫 번째로 맡은 업무는 미국 기후정상회의 준비였어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회의장 설계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워싱턴 DC 근교의 회의장을 한국 풍수지리학적 관점에서 재배치하는 프로젝트였죠. 정말 흥미로운 작업이었습니다. 미국 건축가들과 한국의 풍수 전문가들이 협력해서 동서양의 지혜를 결합한 회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좌석 배치부터 조명, 환기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한국 전통 공간 원리에 맞춰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3일간 진행된 기후정상회의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이례적으로 협력적이었고 어려운 합의안들이 순조롭게 통과되었어요. 언론에서는 리사 블룸 효과라는 말까지 만들어내더군요. 뉴욕타임스 국제부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공간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역사를 바꾼다는 동양의 지혜가 서구 외교 무대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말이에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한국에서 처음 풍수를 접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신비로운 감각이 이렇게 멀리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백악관 국제기후정책자문관이 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임무를 갖고 왔어요. 바로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공간 특성 지도를 만드는 국제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었습니다. 프로젝트명은 글로벌 스페이스 맵이었어요. 각 대륙의 주요 도시들이 갖고 있는 공간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지도가 완성되면 앞으로 국제회의나 중요한 시설을 건설할 때 최적의 입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죠. 한국에서는 서울대학교와 최윤도 교수님이 아시아 지역 연구를 총괄하기로 했어요. 유럽은 옥스퍼드 대학교, 아메리카는 하버드 대학교, 아프리카는 케이프타운 대학교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인 프로젝트가 된 거예요. 서울에서 열린 첫 번째 국제회의에서 각국 연구진들이 발표한 내용들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가 동서축으로 배치된 이유, 뉴욕의 맨해튼이 격자형으로 설계된 배경,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항구를 향해 열려있는 구조까지 모든 것이 나름의 공간 배치 원리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역시 가장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 성과는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수천 년간 축적된 풍수지리학 지식과 현대적 분석 기법이 결합되어 정말 놀라운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 연구진들도 한국의 연구 수준에 감탄하더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풍수지리학만의 독특한 접근법이었습니다. 중국의 풍수와는 다른 한국만의 세밀함과 정교함이 있었어요. 산과 물, 바람의 흐름을 읽는 방식이 한국의 지형적 특성에 맞게 발달해온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경복궁을 다시 찾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풍수를 미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장소 말이에요. 지금 다시 그곳에 서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때는 몰랐던 이 공간의 깊은 의미를 이제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경복궁에서 나와 북악산길을 걷다가 작은 비석 하나를 발견했어요. 한글로 적힌 글귀였는데 풍수는 사람을 만든다는 문장이었습니다. 누가 언제 세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게는 정말 의미 깊은 말로 다가왔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한국의 풍수지리학이 저를 만들었어요. 무신론자였던 제가 공간의 에너지를 체감하게 되었고 그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서울의 한 한옥에서 시작된 호기심이 결국 백악관까지 이어졌으니까요. 지금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풍수지리학은 단순한 전통 관습이 아니라 인류가 수천 년간 쌓아온 공간에 대한 깊은 지혜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혜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의미한 통찰을 제공한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스페이스맵 프로젝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혜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공간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하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제공간 감각 여행은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한국의 깊고 섬세한 지혜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과 전통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것.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감동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